집 가서 시아버지 똥기저귀나 갈라며 여군 중령을 짓밟은 썩어빠진 육군 대령. 그녀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따러온 대통령 직속 감찰 사령관 3스타 중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전세버스의 두꺼운 유리창을 사선으로 때렸다. 서울 용산을 출발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1시간 전부터 이미 문명의 흔적을 벗어던진 지 오래였다. 겹겹이 이어진 산맥들은 짙은 안개구름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고 도로는 그 산의 허리를 뱀처럼 휘감으며 끝없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전방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을 증명하듯 간간히 스쳐 지나가는 지뢰 표지판과 낡은 콘크리트 방호벽이 스산함을 더했다. 버스의 가장 뒷자리 창가에 홀로 앉은 한설이 중령은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본부 감찰실 소속의 법무장교였다. 일주일 전 그녀에게 떨어진 명령은 간단했다. 제21보병사단 정기감찰. 하지만 감찰실 내부에서 그 명령을 받은 한중령의 표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류를 받아들고 특유의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한설이 중령. 군 내부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었다. 얼음 중령.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 사적인 대화를 일절 섞지 않는 태도, 그리고 법무 규정집을 통째로 외운 듯한 정확하고 냉철한 업무 처리 능력 때문이었다. 그녀가 감찰을 나간 부대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 털려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버스가 거친 엔진음을 내며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백두산 부대라는 거대한 표지석이 빗속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강원도 양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최전방 사단. 버스는 위병소를 통과해 사단 본부 건물 앞에 멈춰섰다. 한 중령이 군용 배낭 하나만을 든 채 버스에서 내렸다.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전투모를 적셨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사단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흠집 하나 없이 닦인 전투화, 그리고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한설이라는 이름표와 중령 계급장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충성. 중령 한설이 정기 감찰 임무 수행을 위해 명받았습니다. 사단장실의 문이 열리자 온화한 인상의 사단장 강인규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별 2개가 빛나는 그의 계급장은 이 거대한 산악 요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아, 어서 오시오, 한중령.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강 소장은 악수를 청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사무실은 전방부대 지휘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은은한 난향이 코끝을 스쳤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한중령은 짧게 대답하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녀의 시선은 강 소장의 손을 지나 그의 뒤편에 서 있는 다른 장교에게로 향했다. 키가 좋기 180은 넘어 보이는 거구의 사내. 전투복이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과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하게 빛나는 맹수 같은 눈빛. 독수리 연대 연대장 마동철 대령이었다. 소개하지. 이번 감찰의 주요 대상이 될 독수리 연대의 마동철 대령이요. 마 대령 인사하시오. 본부 감찰실에서 나오신 한설이 중령이시네. 마동철 대령은 강 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중령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는 악수 대신 마치 위아래를 훑어보는 듯한 무례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충성. 대령 마동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갈이 굴러가는 듯 거칠었다.
그는 입은 충성을 외쳤지만 그의 눈빛은 어디 계집이 여기리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한중령은 그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얼음 같은 눈동자와 마 대령의 불타는 눈동자가 허공에서 부딪혔다. 반갑습니다. 중령 한설이입니다. 감찰 기간 동안 협조 바랍니다. 한중령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강 소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마 대령이 우리 부대에서 제일 열정적인 지휘관이라 그렇소. 성격이 불같아서 오해도 많이 받지만 부하 사랑이 끔찍한 친구지. 자, 우선 앉으시오. 차라도 한잔하면서.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한중령은 강 소장의 말을 잘랐다. 도착 즉시 감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단장님께는 감찰 개요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바로 독수리 연대 본부로 이동하여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 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마 대령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스쳤다. 본부에서 온 감찰관이, 그것도 일개 중령이 사단장의 환대를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다. 강 소장은 잠시 한중령을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역시 본부 감찰실은 다르구먼. 열정이 대단해. 좋소. 원칙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마 대령, 한중령님 잘 모시게. 연대 본부로 안내하고 요청하는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협조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마 대령이 대답하며 한중령을 힐끗 돌아보았다. 따라오시죠, 중령님. 우리 독수리 연대가 얼마나 훌륭한 부대인지 낱낱이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사단장실을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복도를 울리는 것은 한중령의 또박또박한 구둣발 소리와 마 대령의 육중한 전투와 소리뿐이었다. 마 대령은 일부러 보폭을 크게 하여 성큼성큼 앞서 나갔다. 여군인 한중령이 따라오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속도였다. 하지만 한중령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연대 본부가 있는 건물은 사단 본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마 대령의 지프차에 오르는 내내 그는 한중령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담배에 불을 붙일 뿐이었다. 연대 본부입니다. 중령님께서 쓰실 임시 사무실은 저쪽입니다. 마 대령은 손가락으로 먼지가 쌓인 작은 사무실을 가리켰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공간을 급하게 치운 듯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협조 감사합니다. 한중령은 그 방의 상태에 대해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배낭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즉시 노트북 컴퓨터를 펼쳤다. 감찰 첫날이니 오늘은 이만 쉬시는 게. 마 대령님. 한중령이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최근 3년간 독수리 연대의 모든 보급 및 유류 사용 내역, 그리고 부대 운영비 집행 원본 대장을 지금 즉시 가져다 주십시오. 마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금 말입니까? 담당자들이 모두 퇴근 준비를. 군인에게 퇴근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감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제가 직접 해당 부서에 가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지만 오늘은 첫날이니 대령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마 대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중령님, 양구는 서울 본부와 다릅니다. 여긴 서류 몇 장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 맞으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 그깟 종이 쪼가리보다. 그 그깟 종이 쪼가리가 대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병사들의 방한복 한 벌, 전투화 한 켤레가 됩니다.
한 중령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마 대령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빗물보다 더 차가웠다. 제 임무는 그 종이 쪼가리들이 정직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마 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중령 따위가, 그것도 여군 중령 따위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빨 사이로 말을 내뱉었다.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시겠다니 원칙대로 해드리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중령님. 이 백두산 부대는 중령님 같은 온실 속 화초가 함부로 들쑤실 곳이 못 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서류나 가져오시죠. 마 대령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채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쾅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설이 중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의심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온화했던 사단장 강인규 소장, 그리고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낸 연대장 마동철 대령. 그녀가 이곳 양구로 오기 전 국방부 직속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부의 사령관실에서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 중장. 이번엔 그대라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르네. 백두산 부대는 너무 깊고 견고해. 한설이 중령, 아니, 그녀의 진짜 신분인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관 한설이 중장 쓰리스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견고한 것은 무너뜨릴 때 가장 극적인 법이죠. 그녀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감찰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마동철 대령이 가져올 그 정리된 장부 뒤에 숨겨진 진짜 비리의 흔적을 찾기 위한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이. 한설이 중령이 임시 사무실로 배정받은 낡은 창고 방에는 스산한 한기만 맴돌았다. 밤이 깊어지자 산악지형 특유의 습기가 낡은 창틀을 비집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양구의 밤은 서울의 그것과 밀도가 달랐다. 그녀는 마동철 대령이 집어던지듯 가져다준 서류 상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날짜별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 담당자의 결제까지 완벽하게 끝난 지출 결의서. 하지만 한설이 중령의 눈에는 그 완벽함 자체가 가장 큰 의심의 근거였다. 군대 행정, 특히 일선 부대의 행정이란 본질적으로 사소한 실수와 누락의 연속이다. 하지만 마 대령이 가져온 지난 3년간의 장부는 마치 베테랑 회계사가 작정하고 다시 만든 것처럼 너무나 깨끗했다. 이상하군. 그녀의 혼잣말이 차가운 공기에 흩어졌다. 그녀는 난방기 하나 없는 방에서 외투조차 입지 않은 채 오직 장부의 숫자들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밤 11시 47분.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항목에서 멈췄다. 전방 일반전초 동계 방한 물품 특별보급. 독수리 연대 예하의 최전방 소초에 지급된 물자 내역이었다. 액수가 상상 이상으로 컸다. 그것도 매년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었다. 문제는 수량과 단가였다. 병사 1인당 지급된 최고급 방한 장갑의 수량이 실제 소초 인원의 3배에 달했고 그 단가 역시 일반 군납 가격이 아닌 시중 최고가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혹한기 대비를 위한 특별 조치였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다른 서류처를 뒤졌다. 그리고 찾아냈다. 같은 기간의 유류 보급 대장. 최전방 소초에 그토록 많은 방한 물자가 보급되던 바로 그 시기에 소초의 난방용 등유 보급량은 오히려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어 있었다. 병사들에게 최고급 장갑을 3켤레씩 안겨주면서 정작 그들이 몸을 녹여야 할 난방유는 아꼈다는 뜻이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예산을 이중으로 횡령한 것이다.
방한 물품 예산에서도 빼돌리고 삭감한 난방유 예산도 빼돌린 것이다. 한설이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임시 사무실을 나와 비에 젖은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연대 본부 당직실의 문을 열었다. 충성. 당직 근무 중이던 젊은 하사가 깜짝 놀라 경례를 붙였다. 중령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지금 즉시 연대 행정보급관 상사 박철민을 사무실로 부르도록. 예. 박 상사님은 퇴근하셨습니다. 군인에게 퇴근이 어디 있나? 비상 상황이다. 당장 연락해. 내 명령이다. 한 중령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운 압력을 담고 있었다. 하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30분 뒤 연대 본부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당직실이 아닌 한 중령의 임시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박철민 상사가 아니라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친 마동철 대령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다. 한설이 중령. 그의 고함이 좁은 방을 울렸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감히 내 부하를 멋대로 호출해. 당신이 연대장이야? 여긴 서울 본부 감찰실이 아니야. 한 중령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걸음. 술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였다. 마 대령님. 업무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담당자를 호출했습니다. 규정상, 규정, 또 그놈의 규정. 마 대령이 성큼 다가와 그녀 앞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이봐 한 중령. 내가 당신 같은 여자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책상 머리에 앉아서 연필이나 굴리다가 현장 와서는 규정집이나 뒤적거리는 연대. 당신이 전방에 대해 뭘 알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구르고 사는지 알기나 해? 한 중령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령님, 지금 술을 드신 것 같습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언행은 술? 그래 마셨다. 우리 부하들이랑 한 잔 마셨다. 추운데 밖에서 덜덜 떠는 내 새끼들 따뜻한 밥 한 끼 더 먹이려고 사단장님께 굽신거리고 민간인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예산 따오는 거야. 근데 당신이 뭔데 감히. 마 대령의 시선이 책상 위에 펼쳐진 동계 방한 물품 장부로 향했다. 그는 서류를 거칠게 움켜쥐어 구겨버렸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그의 얼굴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한 중령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런 계집년이. 폭언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감히 어디서 신성한 국방 예산 장부를 들쑤셔. 너 같은 년들은 군대에 왜 기어들어온 거야?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듣고 커피나 타오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한 중령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일그러진 마 대령의 얼굴을 정확하게 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마 대령을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도살장의 짐승처럼 씩씩거렸다. 왜 대답이 없어? 쫄았어? 아니면 뭐 높은데 빽이라도 믿고 까부는 거야? 본부에서 중령 계급장 달고 내려오면 다 내 발 아래 같아? 웃기지 마. 마 대령은 구겨진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당장 내 짐 싸서 서울로 꺼져.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집이나 가. 가서 시아버지 똥기저기나 가라. 그게 내년한테 딱 어울리는 일이야. 군대는 이 백두산 부대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순간 한 중령의 오른손이 허리춤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번개처럼 다른 동작으로 이어졌다. 찰칵.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군용 녹음기였다.
그녀는 녹음기의 붉은색 녹음 버튼을 마 대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마동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방금 그 발언 정확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첫째, 상급 부대 감찰관에 대한 협박 및 감찰 방해. 둘째, 공용 서류 훼손. 셋째, 여군에 대한 심각한 성차별적 모욕 및 인격 말살 발언. 마 대령의 숨이 순간 멎었다. 술 기운이 가시는 듯한 표정이었다. 너 지금. 나는 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령님은 방금 그 임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내일 아침 국방부 감찰실장과 법무실장에게 동시에 전송될 겁니다. 한중령은 녹음기를 천천히 전투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제가 찾던 동계 방한 물품 장부의 원본은 당신이 방금 구겨버린 그 가짜 장부가 아닙니다. 진짜 원본을 가져오시죠. 날이 밝는 대로 사단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녹음 파일과 함께 제가 직접 사단장실을 찾아갈까요? 마 대령의 거대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뒤늦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다. 좋다. 내가 이겼다. 원하는 게 그거라면 보여주지. 하지만 명심해라. 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건드렸어. 마 대령은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의 그것처럼 위태롭고 사나웠다.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한설이 중령.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양구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 똥기 저기라.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차가운 조소가 스쳤다. 마동철. 당신이 오늘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명예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의 사본을 즉시 다른 곳으로 전송했다. 국방부 감찰실이 아니었다. 그녀만이 아는 단 하나의 보안 채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백두산 부대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산 전체를 집어삼킨 듯 자욱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짙은 안개는 마치 부대 전체를 감싸고 도는 거대한 음모의 장막처럼 느껴졌다. 한설이 중령은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연대 본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녀는 홀로 구석 자리에 앉아 정량 배식된 밥과 국을 남김없이 비웠다. 주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지만 그녀는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다. 어젯밤 마동철 대령과의 충돌은 이미 연대 전체, 아니 사단 전체로 퍼져나간 듯 했다. 특히 계집년과 똥기적이라는 단어는 입소문을 타고 자극적으로 부풀려져 한중령을 오만하고 독한 암사자처럼 만들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한중령이 임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는 밤사이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은 군화였다. 하지만 평범한 전투화가 아니었다. 흙먼지로 뒤덮여 있어야 할 군화는 마치 어젯밤 내린 비에 흠뻑 젖은 것처럼 축축했다. 그리고 그 축축한 액체는 빗물이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 짙은 검붉은색 얼룩. 피였다. 그것도 마르지 않은 선명한 피였다. 군화는 전투와 끈이 풀어진 채 마치 누군가 급하게 벗어던진 것처럼 입구를 한중령의 방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걸 신고 내가 있는 곳까지 왔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한중령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군화에 묻은 흙을 훑었다. 양구 일대의 붉은 황토가 아니었다. 더 검고 유기질이 많이 섞인 비무장지대나 그 인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흙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닐장갑을 꺼내 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 묻은 군화를 집어들었다. 군화 안쪽을 확인했다. 깔창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협박 편지나 쪽지 따위는 없었다. 이 군화 자체가 메시지였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흙을 밟고 내가 모르는 피를 본다. 이곳은 너 같은 외부인이 감히 넘볼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한중령은 군화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것은 마동철 대령의 짓이 아니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어젯밤 마 대령은 이성을 잃고 폭발했지만 그것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였다. 하지만 이 피 묻은 군화는 달랐다. 이것은 지독히도 계산적이고 냉정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것은 마동철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를 넘어선 더 거대한 존재의 경고였다. 사단장 강인규 소장. 한중령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마 대령을 열정적인 지휘관이라며 감쌌던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마동철은 그저 시끄럽게 짖는 개일 뿐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방한 물품과 남방유에서 빼돌린 돈은 단순히 연대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수준을 넘어 사단 전체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였군. 한중령은 어젯밤 마 대령이 내뱉은 말을 떠올렸다. 이게 다 사단장님 허락 받고 우리 애들 따뜻하게 입히려고 한 일이야. 마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의 조각을 흘렸던 것이다. 그때 임시 사무실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한설이 중령입니다. 아, 한중령. 나 사단장이요. 수화기 너머로 강인규 소장의 온화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실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에 마 대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들었소. 내가 대신 사과하지. 그 친구가 전방 생활에 찌들어서 말이 좀 거칠었을 거요. 감찰관으로서 불쾌했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오. 이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쯤에서 덮으라는 압력이었다. 사단장님, 어제 마 대령의 언행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군 기강 문란이자 명백한 감찰 방해 행위였습니다. 허허. 한중령,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마 대령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한중령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지시했소. 그리고 감찰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이제 연대를 통하지 말고 사단 본부 감찰참모를 통해서만 받도록 조치했소. 그게 한중령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소? 이것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연대를 배제하고 사단 본부를 통하라는 것은 앞으로 한중령이 보게 될 모든 자료를 자신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녀를 정보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장님. 그래.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점심은 나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소? 사단장 공관에 특별히 맛있는 산채 비빔밥을 준비하라고 했으니 마 대령도 부를 테니 어제의 오해도 풀고. 겸사겸사. 한설이 중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는 더 짙어져 있었다. 사단장님, 점심 식사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감찰 기간 중 피감 기관장과의 사적인 식사는 감찰 규정 위반입니다. 한중령. 강 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온화함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칼날이 드러났다. 여기는 양구요. 서울 본부의 규정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요. 내 진심 어린 호의를 그렇게 거절하면 나도 우리 백두산 부대도 한중령을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저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규정과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사단장님. 좋소. 강 소장이 전화를 끊기 직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규정과 원칙이
이 험한 산속에서 한 중령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요. 딸깍. 전화가 끊겼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 중령은 비닐봉지에 담긴 피 묻은 군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동철 대령의 폭언과 모욕, 그리고 강인규 소장의 부드러운 협박과 살기가 담긴 경고.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 거대한 백두산 부대 안에서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적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를 쫓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한설이 중령은 천천히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인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관 한설이 중장만이 기록할 수 있는 비공개 수첩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첫 번째 줄을 적어 내려갔다. 백두산 부대 사단장 강인규 소장, 연대장 마동철 대령. 군납 비리 및 횡령 혐의 외 감찰관 살해 협박 및 직권 남용 추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 묻은 군화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더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한설이 중령이 피 묻은 군화를 치운 임시 사무실의 공기는 비가 그친 뒤의 안개처럼 눅눅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완벽히 홀로였다. 강인규 소장의 전화는 부드러운 비단으로 감싼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적들의 생각일 뿐 그녀에게 고립은 방해 요소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다. 좋아.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나무 의자에 반듯하게 앉았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감찰 활동이 불가능하다. 사단 본부를 통해 서류를 받으라는 것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조작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헤엄치라는 뜻이었다. 연대 본부의 그 누구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는 군 내부망에 접속했다. 제21보병사단 독수리 연대 보급 및 회계 자료.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띠링. 메시지 창이 떴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해당 부대 감찰 참모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방부 본부 감찰실이라는 태그 하나로 모든 서버를 열람할 수 있었던 그녀의 아이디가 하룻밤 사이에 일개 연대 자료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막혀버린 것이다. 강인규 소장이 그녀의 손발을 묶는 속도는 실로 신속하고 치밀했다. 그렇다면 발로 뛰어야지. 한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 저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명의 장교가 다가왔다. 충성. 중령님. 오늘부터 감찰 업무를 지원하게 된 연대 본부 작전과장 김진우 대위입니다. 김 대위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의례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단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중령님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가 밀착 수행하겠습니다. 안전과 업무 수행이라는 말에 힘이 실렸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감시였다. 반갑습니다, 김 대위. 한 중령이 무표정하게 답했다. 마침 잘 왔군요. 지금부터 연대 예하 부대들의 보급 창고를 실사할 계획입니다. 안내 바랍니다. 김 대위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예, 지금 말입니까? 하지만 중령님, 오늘 오전 일정은 사단 본부 감찰 참모부와의 서류 검토로. 내 감찰 일정은 내가 정합니다. 한 중령이 김 대위를 스쳐 지나갔다. 서류는 이미 그쪽에서 다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현장이라도 봐야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대 보급 창고로 가죠. 김 대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부대 전체가 그녀를 주시하는 것이 느껴졌다. 막 아침 점호가 끝난 듯한 병사들은 훈련 준비를 하다가도
본부에서 걸어 나오는 한설이 중령과 그 뒤를 따르는 김대위를 보고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이나 경외감이 없었다. 호기심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저 여자래. 본부에서 온 마녀. 우리 연대장님 잡아먹으려고 온 사람이라던데. 작은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마동철 대령이 밤사이에 어떤 여론전을 펼쳤는지 명백했다. 그는 자신을 부하들을 위해 희생하는 의리의 지휘관으로 포장하고 한설이 중령을 피도 눈물도 없이 규정만 들이대는 서울 깍쟁이 혹은 부대 화합을 깨는 독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병사들의 눈에는 그녀가 자신들의 휴가와 외박을 통제하고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켜 포상기를 막아버릴 적으로 비치고 있었다. 대대 보급 창고에 도착했다. 문은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열쇠를 가져오세요. 아, 중령님. 보급관이 지금 막 사단으로 교육을 가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나 복귀합니다. 그럼 예비 열쇠는 행정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제 저녁에 창고 정리를 하다가 분실했다고. 어제 저녁에요? 한 중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연치고는 참 시기적절하군요. 송구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에서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한 중령은 돌아섰다. 다음은 유류 저장고였다. 유류고는 현재 재고 파악 중이라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은 피복 창고였다. 주말에 있을 대규모 훈련 물자 불출로 인해 내부가 혼잡하여 감찰이 어렵습니다. 김진우 대위는 완벽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모든 접근을 차단했다. 그녀는 연대 본부 건물 반경 500m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철저한 고립이었다. 그녀는 다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임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 밖에서는 김 대위가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한 중령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안개가 걷히고 양구의 차가운 가을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저 많은 병사, 저 많은 장교 중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아니,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거나 혹은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을 뿐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내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사람. 그녀는 어제 저녁 마동철 대령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러 왔을 때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쳤던 한 명의 장교를 떠올렸다. 앳된 얼굴, 소위 계급장, 그리고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재정장교. 마 대령이 구겨버린 그 가짜 장부를 만들도록 강요받았을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한설이 중령은 자신의 군용 배낭 깊숙한 곳에서 군용품이 아닌 물건을 하나 꺼냈다. 외부 통신이 가능한 작고 검은색의 위성 전화기였다. 그녀의 진짜 신분인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관에게만 지급되는 비상용 통신 장비였다. 그녀는 문 밖에 김 대위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짧게 통화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인원의 신상과 최근 동향을 5분 내로 보고해. 제21보병사단 독수리 연대 재정장교. 소위 이준서. 한설이 중령이 이준서 소위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부터 시간은 다시 그녀의 편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고립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반격이었다. 위성 전화기를 통해 그녀의 직속 부하이자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부통합사령부의 정보분석관인 박진우 소령에게서 즉각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사령관님. 이준서 소위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임관 후 21사단 재정장교로 발령. 평판은 강직하나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
그리고 특이사항. 최근 일주일간 갑작스러운 휴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기록이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연대장 마동철 대령의 부대 사기 진작을 위한 연말정산 업무 집중 지시 때문입니다. 알았다. 대기해. 한중령은 전화기를 껐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준서 소위는 강직한 성격 탓에 비리를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휴가를 내어 부대를 탈출하려 했으나 마 대령이 그를 올가맨 것이다. 그는 지금 폭탄을 든 채 감옥에 갇힌 셈이었다. 그녀는 이 소위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문 밖에는 김진우 대위가 버티고 있고 부대 전체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임시 사무실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다. 김 대위님. 예, 중령님. 부르셨습니까? 연대복지회관에 최근 1년치 결산 내역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군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복지회관 사무실로 가야겠습니다. 김 대위의 얼굴에 또다시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중령님. 그 자료는 제가. 김 대위. 한 중령이 말을 잘랐다. 당신 임무가 나를 밀착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에 당신도 가면 됩니다. 사단장님의 명령을 거부할 생각입니까? 김 대위는 사단장이라는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다. 아닙니다. 가시죠. 복지회관은 연대본부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재정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지나쳐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산했다. 이준서 소위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할 시간. 김 대위의 시선을 따돌릴 수 있는 복도 코너. 그녀가 재정사무실 앞을 지날 때였다.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서류철을 보던 한 중령이 마침 복도를 지나던 이준서 소위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와르르. 한 중령의 손에 있던 서류가 바닥에 요란하게 쏟아졌다. 아, 죄송합니다. 이준서 소위가 사색이 되어 외쳤다. 그가 고개를 들고 자신이 부딪힌 사람이 본부에서 온 마녀 한설이 중령임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뒤따르던 김 대위가 황급히 달려왔다. 괜찮습니다. 한 중령은 쏟아진 서류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이준서 소위도 겁에 질린 채 허둥지둥 서류를 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류 한 장을 동시에 잡았다. 김 대위는 그들의 등 뒤에서 다른 서류들을 줍고 있었다. 한 중령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 소위에게만 들릴 만큼 작고 낮았다. 이준서 소위.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장부 때문에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고 있다는 건 압니까? 이 소위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오늘 밤 22시. 연대 본부 뒤편 폐쇄된 3번 보일러실. 당신이 살고 싶다면 그 장부의 원본을 가지고 오시오. 한 중령은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이 소위는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조아린 채 떨고 있었다. 앞으론 조심하도록. 한 중령은 차갑게 말하고는 김 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가던 길 가죠, 김 대위. 김 대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명백한 물증이 없었기에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양구의 밤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21시 50분. 한 중령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문 앞을 지키던 김 대위는 1시간 전 사단장에게서 온 긴급 호출을 받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한 중령이 통합사령부의 지시에 강인규 소장의 통신망에 가짜 긴급 상황을 터뜨려 그를 유인해낸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폐쇄된 3번 보일러실.
10년은 넘게 사용하지 않은 듯 문에서는 역한 곰팡내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약속 시간 정각에 도착했다. 하지만 보일러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한중령은 기다렸다. 22시 10분, 22시 20분. 빗소리만 거세질 뿐 이준서 소위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보일러실을 빠져나와 이 소위의 독신자 숙소 BOQ로 향했다. 숙소는 불이 꺼진 채 고요했다. 하지만 문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한중령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가지와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리고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는 미처 다 작성하지 못한 문서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내부 고발서. 수신자는 국방부 감찰실 한설이 중령으로 되어 있었다. 본인은 제21사단 독수리 연대 재정 장교 이준서 소위입니다. 본 부대의 군납 비리와 거기까지였다. 한중령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이 소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적들이 알아챈 것이다. 아니면 이 소위가 스스로 고발을 준비하다가 발각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즉시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박소령, 지금 당장 이준서 소위의 위치를 추적해. 사령관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준서 소위. 2시간 전 20시 30분부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죄목이 뭐지? 연대 공금 횡령 및 군사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뭐라고? 한중령은 이를 악물었다. 강인규와 마동철이 먼저 손을 쓴 것이다. 양심 고백을 하려던 젊은 장교에게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뒤집어 씌워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사령관님, 그리고 이 소위는 현재 21사단 헌병대가 아니라 국군수도 방어사령부 헌병단으로 긴급 이송 중입니다. 이송 명령서에는 사령관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내 직인? 예. 사단장 강인규 소장의 요청에 의해 국방부 감찰실 한설이 중령이 특별감사 중 발견한 비위로 이첩을 요청했다는 완벽하게 조작된 공문입니다. 강인규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이준서 소위를 제거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한설이 중령에게 전가시켰다. 이제 그녀는 내부 고발자를 겁박해 횡령범으로 몰아간 악질 감찰관이 되어버렸다. 이준서 소위는 사라졌다. 군대 내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으로. 한설이 중령은 이준서 소위의 텅 빈 방, 그 어지러운 난장판 속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녀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강인규 소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젊은 장교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넘어 그 짓밟는 발에 한설이 중령의 군화를 신겨놓았다. 이제 군 내부망에는 한설이 중령이 이준서 소위의 비리를 적발하여 긴급 이송 조치함이라는 공식 기록이 남았을 것이다. 그녀는 완벽하게 당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와 다시 비를 맞으며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 앞에는 김진우 대위가 언제 돌아왔는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중령님,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바람 좀 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이준서 소위 일은 들으셨습니까? 무슨 일이죠? 김대위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중령님의 요청으로 이 소위가 체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하 장교의 비리를 척결해 주셔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 중령은 그를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김대위에게 말했다. 김대위,
당신이 믿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 부르는 것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쾅. 문이 닫혔다. 사무실 안. 한 중령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이제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움직일수록 강인규는 더 많은 함정을 팔 것이다. 그녀가 한설이 중령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한 그녀는 강인규 소장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뿐이다. 그녀는 한설이 중령이 아닌 한설이 중장으로서 움직여야 했다. 증거.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이준서 소위가 가져오려 했던 그 진짜 장부. 마동철과 강인규가 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그 핵심 원본. 그들은 이준서 소위를 제거했으니 이제 그 장부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 아닐 수도 있다. 한 중령의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설이 중령이 이준서 소위와 접촉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중령이 뭔가를 더 알고 있을까봐 불안해할 것이다. 특히 이준서 소위가 체포 직전 그 뭔가를 한 중령에게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지금 적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동시에 최악의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한 중령은 자신의 군용 배낭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는 군 내부망이 아닌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다. 통합사령부를 통해 우회 접속한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IP였다. 그녀는 백두산 부대와 관련된 군사 동호회 커뮤니티, 그리고 양구 지역의 맘카페 등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민간 사이트 몇 군데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마치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쓴 것처럼 서투른 어조로 글을 하나 작성했다. 제목 양구 21사단 독수리 부대 아들군 생활 질문 조묘 내용 저희 아들이 이번에 거기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 연대장님이 마동철 대령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도 군대에서 뭐 나쁜 거 그런 거 없겠죠? 아들이 워낙 숫기가 없어서. 이것은 연막이었다. 그녀가 진짜 노린 것은 이 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글을 올리는 척하면서 강인규 소장이 감시하고 있을 군 내부망 서버에 미끼를 하나 심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찰실 아이디로 아주 잠깐 동안 국방부 중앙수사단의 비공개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물론 그녀의 현재 아이디로는 접근 권한이 없기에 접속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직후 그녀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 문을 열었다. 김대위. 예, 중령님. 나 지금부터 철야 작업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이 방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특히 마동철 대령은 절대. 무슨 이준서 소위가 남긴 것을 분석해야 하니까요.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건 사단장님도 감당 못할 겁니다. 한 중령은 김 대위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그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흔들어 보였다. 이준서 소위가 그녀에게 넘긴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듯이.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다. 이제 함정은 설치되었다. 김 대위는 이 사실을 즉시 마동철 대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마동철은 강인규 소장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들이 받게 될 정보는 이렇다. 한설이 중령이 이준서 소위에게서 결정적 증거 USB를 받았다. 그녀가 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그녀가 중앙수사단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다. 이것은 그녀가 곧 본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신호다. 적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한설이 중령이 그 USB의 분석을 끝내고 본부에 보고하기 전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한설이 중령을 제거하고 USB를 빼앗는다. 둘째, 그녀가 가진 USB가 가짜이거나 일부일 경우를 대비해 진짜 원본 장부를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파기한다. 한 중령은 첫 번째 가능성 자신에 대한 습격에 대비해 전투복 안에 방검조끼를 착용하고 허리춤에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노리는 것은 두 번째였다. 강인규 소장은 교활하다. 그는 불확실한 USB 하나를 빼앗자고 감찰관을 살해하는 무모한 짓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짜 원본을 지키는 것을 택할 것이다. 그들은 이 밤 반드시 그 진짜 장부를 어딘가로 옮기려 할 것이다. 한 중령은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군 내부망 화면이 아니었다.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부의 전용 위성 감시 화면이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지시하여 군사위성의 열 감지 카메라를 백두산 부대 사단장실과 연대장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은밀하게 움직일 만한 사단 비서실 금고 주변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밤 11시 50분. 사무실 밖은 비에 젖어 고요했다. 그때였다. 노트북 화면. 사단장실이 아닌 연대 본부 뒤편의 낡은 창고. 평소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아 냉골이어야 할 그곳에서 선명한 인체의 열 감지 신호 3개가 포착되었다. 그들은 한 중령의 임시 사무실을 피해 그들만의 비밀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다. 마동철 대령, 그리고 그의 최측근인 행보관, 그리고 사단장 강인규 소장의 운전병이었다. 찾았다. 한 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이 진짜 장부를 보관한 곳은 사단장실 금고 같은 뻔한 곳이 아니었다. 바로 저 낡은 창고 그 밑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던 것이다. 그녀의 미끼가 완벽하게 먹혔다. 적들은 지금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보물 창고 문을 열고 있었다. 한 중령은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설이 중령의 임시 사무실에는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열 감지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밤 11시 50분. 그녀의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마동철 대령과 강인규 소장의 하수인들이 폐창고의 비밀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황급히 사단장 공관으로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들은 한설이 중령이 가진 가짜 증거 USB의 겁을 먹고 진짜 증거인 원본 장부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 바로 사단장 강인규의 개인 금고로 이동시킨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모든 비리의 핵심 증거를 한 곳에 모아 스스로 무덤을 팠다. 모든 증거 영상, 통합사령부 중앙 서버로 전송 완료. 한 중령은 노트북을 닫았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문 앞을 지키는 김진우 대위의 기척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 기나긴 밤이 끝날 때까지 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었다. 그녀는 낡은 간이 침대에 눕지도 않은 채 전투복을 갖춰 입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눈을 감았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 한가운데였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양구에 짙은 산안개가 부대를 감싸고 있을 때였다. 쾅! 임시 사무실의 낡은 문이 거대한 힘에 의해 밖으로 부서지듯 열렸다. 꼼짝 마! 손머리 위로. 눈을 감고 있던 한설이 중령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완전 무장한 21사단 헌병대 병력 5명과 그들을 이끄는 헌병대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이 모든 극을 연출한 2명의 남자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한 중령은 조금도 놀라지 않은,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마동철 대령이 헌병들 사이를 비집고 그녀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공포와 분노에 시달린 탓인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란, 하, 한설이 중령. 내년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 마 대령이 손에 든 서류를 그녀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체포영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이게 뭔지 알아? 내년이 저지른 죄목이야. 헌병 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영장을 기계적으로 읽어내려갔다. 피의자 한설이 중령. 첫째, 상급 지휘관 사단장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 및 도청 시도 혐의. 둘째, 부대 내 중요 군사 기밀 준서 소위에 위조된 횡령 자료 불법 탈취 및 은닉 혐의. 셋째, 이준서 소위 협박 및 직권 남용 혐의. 현 시간부로 귀관을 긴급 체포한다. 이것이 강인규 소장이 내린 결론이었다. 한설이 중령이 가진 증거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녀를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 입을 막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불법 증거로 무효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기가 막히군요. 한 중령이 옅은 조소를 흘렸다. 내 감찰 활동을 불법으로 내 증거를 기밀 탈취로 모는 겁니까? 닥쳐. 마동철 대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한 중령의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 안에 그 USB가 있겠지. 이준서 그놈을 꼬드겨서 빼돌린 비리 자료. 감찰관이라는 년이 부대의 약점을 잡아 한몫 챙기려고 했어? 아니면 본부에 돌아가서 영웅이라도 되고 싶었나? 그때 문가에 서 있던 강인규 소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차가웠다. 한중령. 실망이 크네. 강 소장이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네가 본부에서 온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마 대령이 실수를 했을 때도 내가 감싸주려 했지. 그런데 자네는 내 호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가? 부대의 기밀을 빼돌리고 부하 장교를 협박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다니. 이건 감찰이 아니라 범죄야. 모든 죄가 그녀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무실 안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헌병들은 적이었고 마동철은 광분했으며 강인규는 이 모든 함정의 거미줄을 친 주인이었다. 노트북 압수해. 그리고 이 여자. 당장 포박해. 마 대령이 명령했다. 헌병 대장이 한설이 중령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을 꺼내들었다. 철컥. 수갑이 풀리는 소리가 이 좁고 퀴퀴한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한설이 중령. 손 앞으로 내미십시오. 마동철 대령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에 젖었다. 그는 한 중령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낮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뭐라고 했나? 계집년. 그의 입에서 뜨거운 술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집에서 똥기저기나 갈 것이지 감히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이게 내년의 끝이야. 넌 여기서 내 손에 죽는 거야.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모욕을 당하게 될 거다. 각오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향해 다가왔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피부에 닿기 일보 직전. 이 절체절명의 순간 방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인 그 찰나. 한설이 중령은 헌병 대장이나 마동철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인규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수갑을 든 헌병 대장에게, 이 방 안의 모두에게,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허공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모든 모욕과 위협을 비웃는 듯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한설이 중령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마동철 대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 인연이 지금 미쳤나?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거야? 헌병 대장, 뭐해? 당장 안 채우고. 헌병 대장이 망설이며 수갑을 다시 그녀의 손목으로 가져가려던 순간이었다. 누구 손입니까? 한 중령이 헌병 대장의 눈을 꿰뚫어보며 낮게 은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급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포 직전의 공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절대적인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위압감만이 서려 있었다. 헌병 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찔하며 물러섰다. 강인규 소장의 미간이 일순간 찌푸려졌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끌어내. 강 소장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우웅우. 공기를 찢는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이 찢어놓았다. 그것은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하지만 21사단이 보유한 평범한 기동 헬기의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이며 살벌한 마치 거대한 강철 괴물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였다. 뭐야? 밖에서 나는 소리야. 마 대령이 당황하며 창밖을 보려던 찰나. 쾅! 임시 사무실의 창문과 복도로 난 유일한 출입문이 동시에 폭발하듯 부서져 나갔다. 섬광탄. 펑. 눈앞이 하얘지는 순백의 섬광과 함께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방 안을 휩쓸었다. 마 대령과 헌병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단 한 사람 그 폭발의 중심에 서 있던 한설이 중령만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입! 진입! 검은 연기 속에서 칠흑 같은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은 괴한들이 유령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복장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나 계급장도 없었다. 오직 가슴팍에 새겨진 검과 방패가 교차하는 군 내부에서조차 공포의 상징으로 통하는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부의 비밀 휘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손머리 위로. 전부 엎드려. 특수부대원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불과 3초 만에 방 안에 있던 21사단 헌병 전원을 제 앞에 바닥에 내리꽂았다. 끄악! 마동철 대령이 이성을 잃고 허리춤에 권총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검은 헬멧을 쓴 요원의 개머리판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커헉! 거구의 마 대령이 개구리처럼 볼품없이 고꾸라졌다. 방 안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인규 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었다. 에이,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나는 21사단 사단장 강인규 소장이다. 너희들 지금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건가? 당장 지휘관을 데려와. 그때 요원들 사이를 비집고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특수 요원이 아닌 한 중령과 같은 평범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였다. 그녀가 위성 전화기로 통화했던 통합사령부 정보분석실장 박진호 소령이었다. 박 소령은 피에 젖은 바닥과 쓰러진 헌병들을 한번 둘러본 뒤 한설이 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린 강인규 소장과 마동철 대령이 보는 앞에서 중령 한설이에게 추상 같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령관님, 박진우 소령 현장 확보 및 통제 완료 보고드립니다. 사령관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인규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중령에게 사령관님이라고. 마동철 대령은 갈비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설이 중령은 박소령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깃에 달려있던 중령 계급장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먼지가 묻은 전투모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박소령이 쟁반에 받쳐든 새로운 모자를 집어들었다. 사령관 전용의 짙은 검은색 베레모였다. 그녀는 베레모를 쓰는 대신 박소령이 내민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이 나라 군대의 최고 정점을 상징하는 별 3개가 박힌 중장 계급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계급장을 자신의 어깨 견장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부착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강인규 소장별 둘보다도 하나가 더 많은 명백한 중장 3스타 계급장이었다. 한설이 중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 사내를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양구의 그 어떤 한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부 사령관. 육군 중장 한설이다. 그녀는 짐승처럼 헐떡이는 마동철 대령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동철 대령. 그녀의 얼음 같은 눈동자가 마 대령의 겁에 질린 눈을 꿰뚫었다. 내 놈이 어젯밤 똥기저기나 갈라던 바로 그 계집년이다. 계집년이라는 단어가 중장 한설이의 입에서 다시 한번 발음된 순간 마동철 대령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는 마지막 남은 야수성을 폭발시켰다. 에이, 이 개같은 년이. 그는 포박을 뿌리치려는 듯 몸을 뒤틀며 한설이 중장을 향해 침을 뱉었다. 하지만 그의 침이 그녀에게 닿기 전 박진우 소령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턱을 발로 걷어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 대령의 이가 몇 개 부러져 나가며 피가 튀었다. 그는 끄윽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졌다. 사령관님께 대한 모독은 현장에서 즉결 처분도 가능합니다. 강인규 소장님. 박소령이 피 묻은 전투화 끝을 닦으며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강 소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강인규 소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의 온화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소장이라는 계급장이 무색한 패배한 늙은 군인의 초라함 뿐이었다. 한 장군. 아니 사령관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마 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으려 했소. 이 모든 것은 저자가. 그는 손가락질하며 마동철 대령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시끄럽다. 한설이 중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임시 사무실을 나와 사단장실도 아닌 연대 본부의 가장 넓은 중앙 브리핑 룸으로 향했다. 저 두 놈 그리고 이준서 소위 체포에 관여한 헌병 대장까지 전부 저기다 끌어다 놔. 브리핑 룸은 이미 그녀의 통합사령부 요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겁에 질린 21사단 참모들이 벽에 도열한 가운데 강인규 소장과 마동철 대령 그리고 헌병 대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방 중앙 의자에 무릎 꿇려졌다. 한설이 중장이 브리핑 룸 단상에 섰다. 그녀가 중령 껍데기를 쓰고 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절대적인 지휘관의 위용이 뿜어져 나왔다. 박소령. 스크린. 예, 사령관님. 브리핑 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뜬 화면은 어젯밤 한 중령이 위성으로 촬영한 열감지 영상이었다. 강인규 소장. 한 중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속 인물을 가리켰다. 어젯밤 11시 50분. 사단장 공관에서 몰래 빠져나와 폐창고로 향하는 이 추한 모습이 자네가 말한 오해인가?
화면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비밀 금고에서 장부를 꺼내 사단장 공관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이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저것이 강인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지. 한 중령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요원들이 방금 전 사단장 공관 금고에서 압수한 진짜 장부의 세부 내역이었다. 최근 3년간 전방 소초 동계 남방 유류비 횡령 약 30억 원. 병사 방한 피복 및 전투 장구류 예산 유용 약 50억 원. 총 80억 원이 넘는 병사들의 피와 땀을 내놈들의 비자금으로 빼돌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나는 내놈들이 내게 계집년이라거나 똥기저귀 따위의 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와 강인규의 코앞까지 걸어갔다. 내놈들이 빼돌린 그 난방유가 없어서 내 새끼 같은 병사들이 영하 20도짜리 최전방 초소에서 발가락에 동상을 입어가며 경계 근무를 서야 했다. 내놈들이 빼돌린 그 방한 장갑 값이 내놈들의 골프채 값이 되었다.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녀는 강인규를 지나쳐 피를 토하며 엎드려 있는 마동철에게로 향했다. 마동철 대령, 너는 내놈 부하들을 끔찍이 사랑한다고 했지. 한 중령이 박소령에게 손짓했다. 박소령이 녹음기를 틀었다. 이런 계집년이 집구석에서 시아버지 똥기저귀나 갈 것이지. 마 대령 자신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다. 이게 내가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지휘관의 모습인가?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부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마 대령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마지막으로 헌병대장. 그녀는 헌병대장을 바라보았다.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 한 번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무고한 장교의 준서 소위를 범죄자로 만들고 상급부대 감찰관을 체포하려 했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다. 한설이 중장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방 안에 모인 모든 21사단 참모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국방통합보안감찰사령관의 권한으로 이 자리에 있는 3명을 즉각 파면 조치한다. 파면.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강인규 소장, 마동철 대령은 군인 연금 전액 환수, 퇴역 군인 자격 박탈은 물론 군사법원의 반역죄에 준하는 적전 이적 행위로 기소한다. 내놈들이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행위는 적에게 부대를 넘긴 것과 다름없다. 강인규의 눈이 뒤집혔다. 반역죄라니. 사령관님, 그건 안 됩니다. 제발 자비. 한 중령이 코웃음을 쳤다. 자비는 내놈들이 동상에 걸린 병사들에게 베풀었어야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소령에게 명령했다. 박소령,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 연결해. 백두산 부대 청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그녀는 무릎 꿇린 3명의 범죄자를 뒤로하고 브리핑룸을 나섰다. 저 쓰레기들 당장 통합사령부 지하 감옥으로 이송해. 이준서 소위는 즉시 구출해서 국군수도병원 특실로 옮기고 내가 직접 문병 가겠다. 심판은 끝났다. 정의는 가장 차갑고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마침내 200두산 부대에 도래했다. 새벽을 가르며 날아온 검은 헬기들이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양구의 하늘을 다시 가로질러 떠나갔다. 헬기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오만했던 두 장성 강인규와 마동철이 범죄자 신분이 되어 실려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 계급, 그리고 부는 단 2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백두산 부대 제21보 병사단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사단장과 핵심 연대장이 동시에 국가 반역죄에 준하는 혐의로 본부 직속 사령부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은 부대 전체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한설이 중장, 얼음의 사령관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다음 단계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대 본부의 낡은 임시 사무실이 아닌 사단장실 한복판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인규 소장이 앉아 음모를 꾸미던 그 거대한 집무 책상에서 그녀는 통합사령부에서 날아온 후속 처리팀에게 쉴 새 없이 명령을 하달했다. 박소령. 예, 사령관님. 21사단 전체 보급 라인 지금 즉시 동결시켜. 장부와 실물 대조 작업 오늘 중으로 끝낸다. 사단 예하 모든 대대, 중대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 부대 지휘관은 자동 파면으로 간주한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 국군 수도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준서 소위 의식은 회복했으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인다고 합니다. 면담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설이 중장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으로 펼쳐진 백두산 부대의 거대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헬기 준비시켜. 지금 바로 수도병원으로 간다. 하지만 사령관님, 이곳의 마무리는 당신에게 맡긴다, 박소령.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러진 칼을 다시 벼리는 것까지가 내 임무다. 이준서 소위가 이번 작전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면 그 칼이 녹쓰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령관의 직무유기이다. 2시간 뒤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 최고 등급의 보안이 설정된 특별병실. 이준서 소위는 링거를 꽂은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단 헌병대에서 풀려나 이곳으로 이송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횡령범이라는 낙인과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마동철 대령의 광기 어린 얼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설이 중령의 차가운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내 군 생활은, 내 인생은.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구? 십니까? 이소희가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가 기억하는 한설이 중령이 아니었다. 어깨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눈부신 별 3개가 박힌 중장 계급장을 단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이준서 소위는 자신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사령관님?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누워있어. 한설이 중장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눌러 다시 앉혔다. 그녀는 침대 옆에 작은 의자를 끌어와 그와 눈을 맞추며 앉았다. 몸은 좀 어떤가, 이소희? 괜찮습니다. 저는, 사령관님,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 억울함,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알고 있다. 한설이 중장은 말없이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이준서 소위. 자네가 체포되기 직전 모니터에 띄워놓았던 그 내부 고발서. 내가 직접 확인했다. 이 소위의 눈이 커졌다. 자네가 그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강인규와 마동철이 자네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문서가 그들을 반역죄로 기소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자네는 도망치거나 포기한 게 아니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의 본분을 다하려 했던 거다. 한 중장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수여를 명하신 포상이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보국 훈장 광복장이 빛나고 있었다. 장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무공 훈장이었다. 에이,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해. 자네는 받을 자격이 있다. 한 중장이 훈장을 그의 환자복 가슴팍에 직접 달아주었다. 이준서 소위, 자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첫째, 지금 당장 명예 전역을 하고 국가 유공자로서 편안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네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자네를 비난할 수 없다. 이 소위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둘째, 한 중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자네가 원래 있던 그 자리, 21사단 재정장교로 복귀하는 것이다. 물론 강인규와 마동철이 빼돌린 예산을 모두 회수하고 그 돈이 단 1원이라도 병사들에게 정확히 쓰이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되고 험난한 길이 될 거다. 그녀는 이 소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 한설이는 자네 같은 장교와 함께 이 썩어 빠진 군을 개혁하고 싶다. 어떻게 하겠나? 이준서 소위는 훈장이 달린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붉어진 눈으로 한설이 중장을 향해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힘찬 거수 경례를 붙였다. 소위, 이준서, 저는 군인입니다. 사령관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 자리로 돌아가 사령관님께서 바로 세우신 정의를 마지막까지 지키겠습니다. 한설이 중장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옅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좋다. 내일부로 원대 복귀를 명한다. 그리고 고맙다 이소희. 자네가 이겨줘서. 한 달 뒤 고등 군사법원.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이 열렸다. 현역 사단장과 연대장이 적전 이적 행위 병사들의 전투력을 고의로 약화시켜 적에게 이로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었다. 증인석에는 한설이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감찰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모욕계 집년, 똥기저귀과 협박피 묻은 군어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정에 동요 없이 차갑게 증언했다. 피고인 마동철은 본관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방부라는 조직을 모욕했고 여군이라는 집단을 모욕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군복의 명예를 스스로 모욕했습니다. 피고인 강인규는 본관을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려는 모든 부하 장병을 협박했으며 국민의 세금을 사사로이 유용하여 국가 안보 자체를 협박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모든 배심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종 변론에서 강인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맥을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재판장의 노여움을 샀다. 마동철은 그래, 내가 다 했다. 하지만 저 계집년만 아니었으면 이라며 끝까지 한설이를 저주하다가 헌병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재판부는 그들의 죄를 추상같이 물었다. 피고인 강인규 전 사단장, 징역 40년. 피고인 마동철 전 연대장, 징역 35년. 두 피고인 모두 즉각 파면 및 군인 연금 전액 환수, 모든 훈장 및 명예를 박탈한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어두운 환부 하나가 마침내 도려내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양구의 백두산 부대.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최전방 일반 전초지오피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곳에 한설이 중장이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녀는 사령관을 상징하는 검은 헬기나 별이 번쩍이는 지휘 차량이 아닌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나르는 평범한 60트럭의 조수석에 앉아 험준한 산길을 올라왔다. 초소의 병사들은 난리가 났다. 별 셋이, 그것도 군 전체를 뒤흔든 전설적인 얼음 사령관이 자신들의 초소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충성, 전방, 이상 없습니다. 초소장인 젊은 중위가 얼어붙어 경례를 붙였다.
한 중장은 경례를 받으며 초소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초소 한가운데 설치된 신형 난방기였다. 따뜻한가? 그녀가 경계 근무 중이던 이등병에게 물었다. 이등병은 덜덜 떨며 대답했다. 네. 예. 따뜻합니다. 얼마 전에 이준서 소위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초소의 난방기를 최고급으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안 장갑이랑 내복도 전부 새로. 한 중장은 말없이 이등병의 방안 장갑을 만져보았다. 마동철이 장부상으로만 지급했던 그 가짜 장갑이 아닌 두툼하고 따뜻한 진짜 보급품이었다. 잘 됐군. 한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초소 바깥으로 나와 험준한 북녘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함께 따라온 박진우 소령에게 말했다. 박소령,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비리 척결의 성과를 확인하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틀렸다. 한 중장이 이등병이 서 있는 초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병사 한 명. 저 병사가 춥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 모든 피를 뒤집어 쓴 거다. 강인규와 마동철의 목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어. 저 병사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임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초소장에게, 하나는 그 이등병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등병은 감히 별셋이 주는 커피를 받아도 되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마셔. 추운데 고생 많다. 너희들이 있어서 나와 내 가족이 서울에서 발 뻗고 자는 거다. 고맙다. 그 순간 매서운 바람이 잠시 멈추고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집고 나와 초소 위를 비췄다. 춥고 황량하기만 하던 양구의 최전방에 마치 무지개가 뜬 것처럼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얼음 같던 한설이 중장의 얼굴에 이준서 소위에게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다시 60트럭에 올랐다. 박소령, 다음은 어디라고 했지? 해군 본부입니다. 신형 구축함 도입 관련 리베이트 혐의입니다. 이번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만만한 적은 없지. 한설이 중장이 창밖의 병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기억하게, 박소령.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